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신도시에서 샌드위치집을 운영하는 40대 여성입니다. 지하철 입구에 있는 저희 가게에는 아침 일찍부터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죠.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을 보며 저도 많은 에너지와 자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인생을 즐기기 위해 부지런히 취미 활동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믿었던 사람들에게 뒤통수 맞고 궁지에 몰려 피눈물을 흘린 아픈 기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그 경험을 통해 얻은 것도 많은 것 같네요. 특히 죄 짓고 살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때 겪은 믿지 못할 일을 털어놓고 인과응보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싶어 이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그럼 제가 직접 겪고도 가끔 꿈이 아니었을지 생각할 만큼 믿기 힘든 그날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결혼 초 저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선천적인 자궁기형이었습니다.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던 20대의 저에게 청천벽력 같은 진단이 내려진 겁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담담하게 설명하는 동안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병원을 나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한참을 걸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처음 남편과 데이트했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거기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 시어머니께 그 사실을 말씀드리자 기겁하며 펄쩍 뛰셨어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대를 못 이으면 며느리가 무슨 소용이야? 그 뒤로 시어머니는 대놓고 저를 구박하시더군요. 온 가족이 모인 밥상머리에서 친척들 가득 모인 거실에서 심지어 낯선 사람들 앞에서도요. 명절 때 친척들이 모이면 수근거리는 소리가 귓전을 맴돌았습니다. 쟤는 애를 못 가진다네. 며느리 때문에 이 집 대도 끊기게 생겼지 뭐야. 불쌍하긴 하지만 결혼하면 안 되는 애였던 거지 뭐. 아이 상처리만 불쌍하지. 저렇게 멀쩡한 애가 마누라 잘못 만나 자식도 못 보게 생겼으니. 저는 혼자 부엌에 숨어서 울었습니다. 설거지하는 척하면서 수돗물 소리에 묻어가게 소리 없이 울었죠. 그때마다 저를 위로해준 단 한 사람은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구박하실 때마다 남편이 막아섰어요. 엄마 그만하세요. 애 없으면 어때요? 우리 둘이 잘 살면 되지.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물을 삼키며 생각했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날 손가락질해도 이 사람만은 내 편이구나. 이 사람이라면 평생 함께할 수 있겠구나. 그때는 정말 남편에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당신 아니었으면 나 어떻게 살았을까? 그럴 때면 남편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대답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은 나 하나 보고 시집 온 건데. 당연한 거지. 그래서 그맘때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잘해준 만큼 저도 남편을 위해 평생 모든 걸 바치겠다고요. 그 후로 제가 생각해도 저는 참 미련알이 많지 시댁일에 진심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아무리 면박을 줘도 생활이 아무리 힘들어도 군말 없이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러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건 결혼한 지 5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어요. 그렇게 저를 구박하시던 분이었지만 돌아가시고 나니 허망하더라고요. 헌데 문제는 시누이였습니다. 그때 늦둥이인 저희 시누이는 겨우 중학교 3학년이었어요. 한창 사춘기인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은 거예요.
시아버지는 충격으로 모든 일에 의욕이 없으셨고 남편은 회사 일이 바빠서 집에 얼굴 비추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제가 어린 시누이를 돌보게 됐죠. 솔직히 처음엔 부담스러웠습니다. 저도 젊은 나이였고 사춘기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게다가 시누이는 새언니인 저를 경계했어요. 엄마 잃은 슬픔에 마음이 닫혀 있었고 저한테 말도 잘 안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제가 어린 시누이를 딸처럼 키우는 게 운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부터 시누이에게 예전보다 훨씬 더 신경 썼어요. 좋아하는 반찬이 뭔지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길래 매일 다른 반찬을 해줬죠. 어떤 날은 계란말이, 어떤 날은 불고기, 어떤 날은 새우튀김. 그렇게 몇 달을 하다 보니까 시누이가 말하지 않아도 좋아하는 게 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됐습니다. 계란말이 한 날은 밥을 싹싹 비우고 나물 반찬 한 날은 젓가락을 깨작거렸거든요. 그렇게 저는 조용히 시누이의 식성과 취향을 파악해 갔습니다. 학교 준비물도 제가 챙겼어요. 미술 시간에 필요한 물감, 체육복, 실내화. 시누이가 말 안 해도 가정통신문을 꼼꼼히 확인해서 미리 사다 놨습니다. 수학여행 갈 때도 용돈을 두둑히 쥐어줬죠. 언니, 이거 너무 많아요. 그때 처음으로 시누이가 저한테 먼저 말을 걸었던 것 같네요. 많긴 뭐가 많아요. 친구들이랑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사고 싶은 거 보이면 사고 그래요. 그랬더니 시누이 눈가가 살짝 붉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저도 울컥하더라고요. 아마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시누이가 마음을 열기 시작한 게 말이죠. 언니, 나 오늘 시험 망쳤어. 언니, 친구가 나한테 이상한 말 했어. 조금씩 저한테 친구 얘기, 학교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누이 얘기를 조용히 다 들어줬어요. 공부 잘하라는 잔소리 대신 늘 칭찬만 해줬습니다. 그랬구나. 아, 우리 아가씨 속상했겠다. 괜찮아, 아가씨. 다음에 잘하면 되지. 시누이한테 엄마가 해줄 법한 말들을 해주며 최대한 시어머니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게 해주려고 노력했죠. 고등학교 졸업식 날 시누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언니, 고마워요. 엄마 돌아가시고 나한테 언니도 없었으면 나 어떻게 됐을지 몰라. 저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무슨 그런 소리를 해, 아가씨. 가족끼리 의지하는 게 당연한 거지. 시누이는 저를 꼭 안아줬어요. 그땐 시누이가 정말 제 딸같이 느껴졌습니다. 진짜 저와 피가 섞이진 않았지만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시누이가 대학에 가고 취직하고 결혼할 때까지 그 모든 과정을 제가 다 챙겼습니다. 결혼할 때는 혼수도 마련해주고 생활비 한 푼 두 푼 아껴 마련한 비상금도 시누이 지참금 하라고 쥐어줬네요. 남편한테도 말 안 하고요. 언니, 나 이런 거 못 받아. 언니가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받아. 아가씨는 나한테 딸이나 마찬가지야. 딸이 시집 가는데 엄마가 아까운 게 뭐가 있어? 대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가지고 있다가 혹시 급한 일 생기면 그때 욕이 나겠어. 그런 일 없이 평생 여유 있게 살았으면 좋겠지만. 제 말에 시누이가 갑자기 펑펑 울자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제 자식을 시집 보내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쯤에서 시아버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5년쯤 지났을 때 시아버지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며 오른쪽 팔다리가 마비되셨어요.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으셔야 했는데 혼자선 모든 불편한 상태가 되셨죠. 처음에는 왼손으로 숟가락 하나도 제대로 못 드셨어요. 화장실만 간신히 다녀오셨죠. 그나마 적응되기 전까진 무척 어려워하셨고요.
하지만 남편은 회사 일이 바쁘다며 신경 쓰지 못했고 시누이도 대학생이 되어 밖으로 돌 때라 시아버지 수발은 오롯이 제 몫이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찾으실까봐 제대로 외출도 할 수 없었고 재활치료도 제가 모시고 다녔네요. 한 번은 친정에 일이 있어 가봐야 해서 남편한테 하루만 휴가를 낼 수 없는지 물었더니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럴 여유가 어딨어. 당신이 나 좀 봐줘. 요즘 회사 일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 아버지 상가에서 월세 좀 나온다고 해도 큰돈이 되진 않잖아. 나 하나 벌어서 병원비에 미영이 등록금, 우리 생활비까지 하는 상황에 회사 일에 지장 생기면 안 될 것 같아. 할 말이 없더군요. 남편 말도 틀린 게 아니었으니까요. 알았어. 아가씨 시험 기간이라 안 된다고 해서 혹시나 하고 물어본 거야. 내가 친정에 다음에 갈게. 걱정하지 말고 일해. 그렇게 저는 딸아이를 포기하고 며느리와 아내의 삶만 살았습니다. 그때는 그게 제 허물을 덮어준 남편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이자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 한 몸 바쳐 열심히 살다 남편과 행복한 노년을 맞으면 되는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죠. 그런 믿음 하나로 바쁘다며 아버님 일에 신경도 쓰지 않는 남편과 시누이를 대신해 부지런히 간병하며 10년을 살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임종도 저 혼자 지켰어요. 남편은 출장 중이었고 시집간 시누이는 연락을 받지 않았거든요.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가쁜 숨을 몰아쉬는 아버님의 손을 제가 잡아드렸어요. 아버님, 제가 더 잘 모시지 못해서 죄송해요. 어머님이 좋은 곳에서 기다리시고 계실 테니 편안히 눈 감으세요. 그러자 시아버지가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 제 손을 살짝 쥐셨어요. 말씀은 못하셨지만 고맙다는 마음이 눈빛으로 전해지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목 놓아 펑펑 울어버렸습니다. 그 뒤로 장례 준비에 필요한 모든 일도 제가 도맡았어요. 아버님의 마지막 순간까지 배웅하며 며느리로서의 최선을 다한 거죠. 남편과 시누이는 빈소가 차려진 뒤에야 나타나 바닥을 치며 통곡하더군요. 그렇게 20년을 살았습니다. 아이 없이 그냥 남편만 바라보며 열심히 살았어요. 시누이 키우고 시아버지 간병하고 집안일 도맡아 하고요. 제 인생은 없었습니다. 오로지 남편과 시댁을 위해서만 살았어요. 그래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신혼 때 저를 위해 해줬던 말 한마디를 되새기며 시누이가 저를 의지하던 그 순간을 곱씹으며 그 집안에 제가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믿음 하나로 살았죠. 그런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집에 돌아와 말없이 서류 한 장을 내밀더라고요. 저는 무심코 그 서류를 받아들며 남편을 봤어요. 표정이 좀 어두워 보이긴 했지만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았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서류를 펼쳐보는 순간 입을 떡 벌린 채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건넨 건 한 대학병원의 진단서였고 거기에는 선명한 글자로 위암 말기라는 말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물었죠.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남편은 담담한 표정으로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정수가 침착하게 들어. 나 위암이래. 말기고 의사는 3개월 정도 남았다고 하더라.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남편은 술도 별로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건강검진에서도 항상 정상이었는데 몇 해 전까지도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암 말기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돼. 당신이 왜? 여태까지 멀쩡했잖아.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 멀쩡하지 않았어. 당신 신경 쓸까봐 말 못했지만 요즘 계속 속이 안 좋았어. 난 아버지 돌아가시고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줄만 알았는데 상태가 자꾸 심해지는 것 같아서
얼마 전에 병원에 가본 거야. 왜 그런 중요한 일을 말 안 했어? 나 당신 부인이야. 미안해. 그동안 아버지 돌보느라 고생만 하다 이제야 한숨 돌리는 당신한테 걱정 끼치기 싫었어. 솔직히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난 못 믿겠어. 오진 아니야? 다른 병원 가보자. 더 큰 병원 가보는 게 좋겠어.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한숨 쉬며 대답했어요. 다른 병원도 가봤어. 그리고 저 병원도 충분히 큰 대학병원이야. 당신도 알잖아. 그 말에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어떡해. 어떡해. 남편도 무릎을 꿇고 그런 저를 안아주며 울먹였죠. 울지마 정수가. 제발 울지마.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남편 옆에 누워서 잠든 얼굴만 바라봤어요. 자는 얼굴은 여전히 평화로워 보였는데 그런 사람이 고작 3개월밖에 살 수 없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죽음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며칠 후 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남편이 이혼 서류를 내민 겁니다. 저는 펄쩍 뛰었죠. 여보, 왜 이래? 이혼이라니? 남편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정수가, 내 말 들어봐. 나 때문에 당신이 평생 고생했잖아. 시어머니 구박 참고 시누이 키우고 아버지 간병하고. 그런 당신한테 내가 해준 게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이 내 편 해줬잖아. 난 그거면 충분했어. 하지만 남편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게 뭐가 대단한 거라고. 당연한 거지. 정수가, 나 당신한테 내 병수발까지 시키고 싶지 않아. 그게 뭐 어때서? 부부가 못할 게 뭐가 있어? 제발 포기하지 말고 우리 끝까지 힘내자. 내가 당신 곁에 있을게. 저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지만 남편은 제 손을 가만히 풀었어요. 아니, 이혼하고 호스피스 병동으로 갈 거야. 거기서 조용히 치료받고 싶어. 당신한테 초라한 모습 보이기 싫어. 이게 남자로서 내 마지막 자존심이야. 저는 펑펑 울면서 거절했습니다. 싫어. 우리가 부부로 산 게 20년이야. 좋을 때나 아플 때나 함께하겠다고 맹세해놓고 왜 이러는 거야? 당신은 내가 아프면 이혼하고 병원 보낼 거야? 제발 이러지 마. 남편이 그런 제 눈물을 닦아줬어요. 정수가, 내 마지막 소원이야. 유언이라 생각해줘. 유언이라는 말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바라는 게 이혼이라니. 하지만 그건 저에게도 사형 선고나 같은 일이었어요. 20년을 남편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마지막을 남남으로 보낼 순 없었습니다. 저는 며칠을 고민하며 밤마다 울었어요. 남편은 매일 저한테 사정하며 매달렸죠. 정수가, 제발 내 마지막 부탁 좀 들어줘. 그래도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깟 병 때문에 결혼 생활과 남편을 포기하기는 싫었어요. 그때 시누이가 찾아왔습니다. 언니, 오빠한테 다 들었어. 그러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안아줬어요. 언니 많이 힘들지? 나도 오빠 소식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엄마 아빠 다 돌아가시고 이제 나한텐 오빠가 부모나 마찬가지인데. 저와 같은 슬픔을 지닌 세상 유일한 사람. 시누이와 저는 또 한참을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저는 시누이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훌쩍이며 말했어요. 아가씨, 나 이제 어떡해? 오빠가 이혼하자고 하더라. 나한테 병수발 시키기 싫다고. 시누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 오빠라면 그럴 거야. 언니한테 티는 안 냈지만 언니가 자기한테 시집와서 고생만 한다고 항상 마음 아파했거든. 언니, 난 오빠 마음 이해해. 뭐? 아가씨, 그래도 난 이혼 못해.
물론 언니 마음도 알아.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오빠잖아. 오빠가 얼마나 힘들겠어. 죽어가면서 마누라한테 추한 꼴까지 보이고 싶진 않을 거야. 이게 마지막 소원일지도 모르는데 들어줘야지. 오빠 마음 편한 게 가장 중요하잖아. 하지만 저는 세차게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이혼은 싫어. 난 끝까지 오빠 곁에 있을 거야. 그때 신우이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언니, 이거 봐봐. 오빠가 써서 나한테 맡긴 거야. 내가 갖고 있기가 부담스러워서 가져왔어. 저는 잠시 감정을 추스르며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 서류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그 서류를 본 저는 또 얼음처럼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남편이 직접 쓴 유언장이었어요. 아예 공증까지 받아뒀더라고요. 사후에 자신의 전 재산을 저에게 상속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틀림없이 제가 알고 있는 남편의 필체였죠. 제가 퍼렇게 질린 얼굴로 신우이를 바라보자 신우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오빠가 이혼해도 재산은 전부 언니한테 갈 수 있도록 해놓은 거야. 오빠 마음이 이 정도야, 언니. 진짜 끝까지 언니만 생각하는 거라고. 저는 그 유언장을 들고 또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이 죽어가면서도 저를 걱정한다는 생각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고민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소원을 못 들어주는 건 제 욕심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깟 이혼 서류, 종이 쪼가리 한 장이 뭐라고. 제가 고집 부리면 남편만 더 힘들어지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사실 그맘때 남편은 눈에 띄게 수척해지고 있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조금만 먹어도 토악질이 올라와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회사도 그만두기로 하고 호스피스 병원을 알아본다고 했죠. 그래도 저는 희망을 버릴 수 없어 계속 같이 병원에 가서 치료받자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거칠게 거부하더군요. 싫어. 담당 의사가 어떤 치료도 의미가 없다고 솔직하게 말해줬다고 했잖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고통 속에서 치료받다 가고 싶지 않아. 머리도 빠질 거고 몰골도 흉해질 거야. 나 그냥 이대로 떠나게 해줘. 호스피스 병원에서 조용히 지난 세월 정리하다 떠나고 싶다고. 결국 저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병원 치료도 거부하고 저에게서 도망치고 싶어하는 남편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그것뿐이더라고요. 서류에 도장을 찍는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눈물도 뚝뚝 떨어졌죠. 남편이 그런 제 손을 잡으며 힘없이 웃더군요. 고마워 정수가. 당신 덕에 그래도 내 인생이 정말 행복했어. 제발 좋은 기억만 남기고 나쁜 일은 다 잊어줘. 그리고 남은 시간은 꼭 너를 위해서 살아. 부탁이야. 저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이 슬프지만 평온한 미소를 보여주더군요. 저는 그 미소를 평생 기억하려고 눈에 꼭꼭 담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다음 날 남편이 여행 가방 하나에 옷 몇 벌만 넣어 집을 떠났습니다. 전 그런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죠. 여보, 내가 데려다 줄게. 호스피스 병원 어디라고 했지? 하지만 남편이 또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택시 불러놨어. 당신하고는 그냥 여기서 헤어지는 게 좋겠어. 차는 두고 갈게. 당신 있어. 그것도 나중에 나 떠나면 다 당신 거 될 테니까. 그러더니 현관문 앞에서 남편이 뒤돌아봤습니다. 잘 살아 정수가. 다음 생에 꼭 다시 만나자. 그땐 내가 당신 고생 안 시키고 진짜 호강시켜 줄게. 하지만 저는 그 말에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목이 메어서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문이 닫히고 남편이 정말 떠나버렸어요. 저 혼자 남은 집에는 참을 수 없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떠나고 저는 매일 전화를 걸었어요.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남편 번호를 눌렀죠.
하지만 신호음만 길게 울릴 뿐 받지 않았습니다. 점심때 다시 걸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었어요. 저녁에도 걸고 밤에도 걸고요. 하루에 10번도 넘게 했을 거예요. 물론 문자도 보냈어요. 여보, 나야. 밥은 먹었어? 오늘 날씨 좋다. 병원에서 산책이라도 해. 보고 싶어. 목소리라도 듣게 전화 좀 받아줘. 하지만 답장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어요. 혹시 답장이 올까봐 화장실 갈 때도 밥 먹을 때도 잠잘 때도 옆에 뒀죠. 이 사람이 많이 아픈가?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지? 그대로 연락이 끊긴 지 일주일이 지나자 미칠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어떻게 지내는지, 밥은 제대로 먹는지, 통증은 얼마나 심한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호스피스 병원이 어딘지도 몰랐어요. 남편이 절대 투병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고 하며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제가 찾아갈까봐 일부러 안 알려준 거죠. 결국 저는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가씨, 나야. 오빠 연락이 안 돼.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읽어. 신우이가 한숨을 쉬더니 대답했어요. 언니, 오빠가 그래. 지금 많이 힘든가 봐. 이제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지 구토도 심하고 통증도 큰 것 같아.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내가 가볼게. 병원이 어디야? 주소 알려줘. 언니, 안 돼. 오빠가 절대 오지 말라던 거 잊었어? 망가진 모습 보이기 싫다고 이혼까지 한 사람이잖아. 언니가 가면 오빠 마음만 더 힘들어져.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아픈 사람을 어떻게 혼자 둬? 제가 또 울먹이자 신우이가 달래듯이 말했어요. 언니, 걱정하지 마. 내가 매일 병원 가서 보고 있어. 오빠 밥도 챙기고 필요한 것도 사다 주고. 내가 잘 볼게. 언니는 오빠 소원대로 이제 다 잊고 언니 인생 찾아. 그래도 신우이 말을 들으니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그래, 아가씨가 있잖아. 내가 딸처럼 키운 아가씨가 그래도 오빠 곁을 지키고 있으니까 믿어도 되겠지. 그래, 아가씨, 고마워. 오빠한테 내가 많이 보고 싶어 한다고, 힘내라고 꼭 전해줘. 응, 언니, 걱정하지 마. 그렇다고 완전히 마음이 놓인 건 아니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남편이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찾아갈 순 없으니까요. 결국 저는 욕심을 버리고 남편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저는 남편 대신 거의 매일 신우이에게 전화해서 남편 상태를 물었죠. 오늘 오빠 어땠어? 많이 힘들어 보였어? 응, 언니. 좀 힘들어하긴 하는데 그래도 버티고 있어. 밥은 먹어? 일반식은 거의 못 먹지. 입맛도 없대. 내가 죽이라도 끓여서 보낼까? 오빠 전복죽 좋아하는데. 그러다 들키면? 언니, 오빠 마음을 생각해. 죽어가는 사람이 마지막 자존심마저 잃으면 얼마나 비참하겠어. 그 말에 더는 고집을 부릴 수가 없었습니다. 신우이 말이 맞았어요. 남편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했으면서 왜 미련을 못 버리는 건지 저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내가 참을게. 대신 마지막 인사는 할 수 있게 아가씨가 잘 좀 말해줘. 응, 언니. 조금만 더 기다려. 마음 정리되면 연락하라고 계속 말해볼게. 그래서 저는 하염없이 남편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하루하루가 1년 같았어요. 빈집에서는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더군요. 남편 없이 지내는 시간이 그렇게 길고 힘들 줄 미처 몰랐습니다. 20년을 붙어 살다가 갑자기 혼자가 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석 달이 다 되어갈 무렵까지 남편에게서는 연락이 없었고 저는 절망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시한부 3개월이라고 했으니까 남편이 이 세상에 머무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밤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또 신우이에게 전화했어요. 아가씨, 오빠 상태 어때? 신우이 목소리가 어둡더군요. 언니, 오빠 많이 안 좋아.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나 정말 가보면 안 되는 거야? 마지막인데 얼굴이라도 보게 해줘, 제발. 언니, 안 돼. 그냥 차라리 오빠가 이미 떠났다고 생각해주면 안 될까?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또 다른 괴로움을 줄 수가 없어서 그래. 저는 울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한 번이라도 보고 싶었지만 원하지 않는다는데 어쩌겠어요. 더는 제 욕심으로 신우이까지 힘들게 하지 않기로 했죠. 그렇게 며칠이 더 흐른 어느 날, 저는 여전히 핸드폰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차마 제가 전화하진 못했지만 혹시라도 신우이에게서 먼저 연락이 오지 않을까 기다린 거죠. 남편이 마지막으로 저를 보고 싶다고 하진 않을지 그런 헛된 기대를 하면서요.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신우이가 아니었어요. 제 중학교 동창 윤말숙이었습니다. 공무원으로 25년 넘게 일한 친구고 그맘때 한 구청의 민원실에서 일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연락한 친구의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뭔가 급한 것 같기도 하고 당황한 것 같기도 하고. 말수가, 너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정수가, 나 지금 구청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헌데 잠깐 뜸을 들이던 친구가 생각지도 못한 말을 내뱉었어요. 야, 네 남편 혼인신고하러 왔어. 어떤 젊은 여자랑 팔짱까지 끼고 왔다고. 저는 순간적으로 멍해졌어요. 뭐라고? 얘가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혼인신고? 말수가,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남편 지금 병원에 있어. 시한부라고 내가 말한 거 잊었어? 하지만 말수기가 어이없다는 듯 말했어요. 야, 시한부는 무슨, 아주 멀쩡하게 젊은 여자랑 좋아 죽는단 말이야. 나한테 혼인신고서를 냈다니까? 네 남편은 내 얼굴을 까먹었나 봐. 하긴 여기서 마누라 친구를 만날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니?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멀쩡하다고? 여자랑 팔짱? 뭐라고, 말수가? 그게 정말이야? 그래, 나도 눈을 의심했어. 근데 이름이며 나이며 네 남편이 확실해. 너 나 일하는 구청 알지? 내가 컴퓨터 고장 났다고 하고 시간 좀 끌어볼 테니까 얼른 와. 너희 집에서 택시 타면 20분이면 올 거야. 저는 대답도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져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죠. 이게 무슨 소리지? 남편이 멀쩡한 것도 모자라 여자랑 혼인신고를 하러 왔다고? 저는 탁자에 놓인 지갑만 들고 급하게 슬리퍼를 신은 채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택시를 잡아 타고 구청으로 향하는 내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친구의 말이 믿기지 않아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말숙이가 잘못 본 걸 거야. 동명이인이겠지. 그 사람일 리가 없어. 저는 계속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떨칠 수가 없었어요. 몇 분 후 구청 앞에 도착해 택시에서 내려 민원실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민원실 창구 옆 소파에 남편이 앉아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남편을 보고 전 그대로 얼어버렸습니다. 3개월 시한부 선고받고 죽어간다던 사람이 너무나 멀쩡한 겁니다. 생기도는 얼굴, 멀쩡한 몸. 오히려 몇 달 전 집을 나설 때보다 더 건강해 보이더라고요. 얼굴에 살도 올랐고 피부도 윤기가 흘렀습니다.
호스피스 병원에서 죽을 날만 기다린다던 사람이 그럴 수가 없었죠. 친구가 말한 대로 남편 옆에는 한참 어려 보이는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좋기 20살은 어려 보였습니다. 그 여자가 남편 옆에 딱 붙어 앉아 팔짱을 끼고 있다가 다정하게 뭔가를 속삭이며 웃더군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리고 눈앞이 핑 돌았어요. 꿈인가 싶더라고요. 그냥 악몽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꿈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잔인한 현실이었습니다. 틀림없이 제 남편이 분명한 남자가 눈앞에서 다른 여자와 팔짱을 끼고 행복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때 두 사람 옆에서 함께 웃고 있는 한 여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남편을 본 건 못지않게 놀라고 말았어요. 제가 딸처럼 키우고 의지해온 시누이가 그곳에서 두 사람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축하라도 하듯이 말이죠. 저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머리가 멍해져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더라고요. 이게 뭐지?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야? 어찌나 놀랐는지 현실 감각이 없었어요. 몸이 굳어 좀처럼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고개를 돌리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화들짝 놀라 벌떡 일어섰죠. 하지만 당황하던 것도 잠시. 이내 귀찮은 일이 생겼다는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당신이 여긴 무슨 일로 온 거야? 반갑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어요. 그냥 왜 왔냐고 마치 불청객을 대하듯이 말했습니다. 저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물었네요. 당신 아픈 거 아니었어? 시한 불어서 다 죽어간다더니 여기가 호스피스 병원이야?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야? 우리 이미 이혼했잖아. 뭐라고? 저는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저한테 곧 죽을 거라던 사람이 멀쩡하게 젊은 여자와 팔짱을 끼고 있다 들켰으면서 고작 한 말이 그거였어요. 그때 옆에 있던 젊은 여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끼어들었습니다. 어머, 저 여자가 오빠 전처야? 듣던 대로 많이 늙었구나. 전처. 그 단어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남편의 전처가 되어버린 겁니다. 넋이 나간 제가 아무 말도 못하자 맹랑한 여자가 한마디를 더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혼인신고하러 왔어요. 오빠가 더 늦기 전에 저랑 새 출발하고 아이를 낳고 싶다고 해서요. 뭐? 아이? 새 출발? 저는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더라고요. 20년을 바친 남편에게 갑자기 전처 취급받는 것도 서글픈데 다른 여자와 새 출발에 아이를 낳겠다니 믿을 수가 없었죠. 헌데 계속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시누이가 제 앞에 서더니 미안한 척 뻔뻔한 말을 늘어놨어요. 언니 미안해. 사실 저 여자 나랑 친한 친구야. 내가 일부러 만나게 한 건 아닌데 뭐 어쩌다 우리 집에 왔다가 둘이 알게 됐어. 근데 오빠가 진짜 아기를 갖고 싶어 했어. 더 나이 먹으면 정말 애 못 가질 것 같다고. 늙어가니 자식에 대한 욕심이 더 생긴다면서 나한테 도와달라고 했어. 뭐야? 그럼 아프다는 건? 진단서랑 호스피스 병동 얘긴 다 뭐야? 그것밖에 다른 방법이 생각나지 않았어. 오빠가 새 여자 생겼다면 언니가 순순히 이혼해 줄 리가 없잖아. 그래서 멀쩡한 남자가 죽어간다고 거짓말하고 진단서까지 가짜로 만들었다는 거야? 아픈 척 토하며 쇼까지 하고? 응. 그래도 언니가 고집을 안 꺾으니까 나한테 도와달라고 해서. 미안해 언니. 정말 미안해. 기가 막혔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시누이까지 저한테 그럴 수가 있는지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엄마 노릇하며 키운 시누이가 뒤통수를 치다니 목이 메어서 말을 잇지 못하고 시누이의 눈을 마주 볼 수도 없었습니다.
전 차라리 눈을 감아버렸죠. 하지만 신우이의 구차한 변명은 계속됐어요. 처음에 나도 언니한테 그러지 말라고 펄쩍 뛰었지. 근데 오빠가 재혼해서 아기만 낳게 도와주면 나한테 식당 하나 차려준다는 거야. 언니도 알잖아. 우리 남편 사업 망해서 힘든 거. 나도 살아야 하잖아. 어쩔 수 없었어. 미안해 언니. 식당 하나. 그 식당 하나 차려준다는 말에 신우이는 저와의 세월을 팔아넘긴 겁니다. 머릿속으론 오만 가지 말이 다 떠올랐어요. 내가 엄마 대신 키워줬잖아. 결혼할 때 적금 깨서 지참금까지 쥐어줬잖아. 그런 내가 식당 하나 값도 안 되는 거야? 하지만 그 생각은 말이 되어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맥없이 신우이에게서 고개를 돌려 힘 빠진 다리를 억지로 끌며 남편에게로 다가갔습니다. 당신이 쓴 유언장은 전 재산 나한테 준다고 유언장까지 썼잖아. 그것도 다 쇼였어? 남편이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유언장? 내가 살아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야. 유언장은 죽어야 효력이 생기는 거지. 나 이 사람하고 재혼해서 애 낳고 재산 다 내 자식이랑 이 사람한테 물려줄 거야. 당신 때문에 지금까지 버린 세월을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난다고. 그런 마음이었으면 차라리 진작 헤어지자고 했어야지. 왜 지금까지 참다가 이제야 뒤통수 치는 거야? 너 애 없어도 괜찮다며. 나만 있으면 된다고 했잖아. 그건 다 거짓말이었어? 야, 그땐 신혼 때니까 뭔 말을 못하냐. 그리고 젊을 때는 내가 뭘 몰랐어. 사람한테 자식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무것도 모르고 쉽게 말한 거지. 근데 살다 보니 그게 아니더라. 남들이 자식 재미가 왜 꿀보다 달다고 하는지 나도 느껴보고 싶었어. 너 때문에 왜 멀쩡한 내가 부모도 못 돼보고 죽어야 해? 근데 그게 왜 이렇게 기막힌 타이밍일까? 아버님 돌아가시자마자 이런 짓을 한 이유가 뭐야? 설마 아가씨 뒷바라지랑 아버님 병수발에 나 써먹으려고 그랬니? 필요한 만큼 써먹다가 이제 아가씨도 결혼하고 아버님도 돌아가시니까 내가 필요 없어진 거구나. 그 말에 남편이 전곡을 찔린 듯 움찔하더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 허공에 대고 헛웃음을 터뜨렸어요. 어떻게 너희 남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럼 내 인생은 뭔데? 내가 너희 식구들 뒤치다꺼리 하려고 사는 사람 같았니? 하지만 남편도 신우이도 제 눈을 피할 뿐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그때 입을 연 건 남편의 내연녀였습니다. 절 흘겨보던 여자가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죠. 저기요, 그런 넋두리는 나중에 그쪽 친정에 가서 하시고요. 저희 바쁘니까 이제 그만 방해하고 가주시겠어요? 참, 그리고 그 집도 얼른 빼주셔야 해요. 그 집 팔아 우리 신혼집 사야 하거든요. 뭐? 그 집이라니? 우리 집? 당연하죠. 집명이 우리 오빠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요. 말도 안 돼. 그 집은 내가 직접 발품 팔아 골라서 하나하나 손보고 이사한 내 집이야. 하지만 그 말을 듣던 남편이 여유가 넘치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우리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 안 했잖아. 집은 내 단독 명의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이미 팔기로 계약도 다 했고. 뭐라고? 집을 팔아? 그래. 안 그래도 말하려고 했는데 다음 달까지 비워줘야 하니까 지금이라도 얼른 이사할 곳 알아봐. 말도 안 돼. 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유언장만 믿고 재산 분할 없이 이혼한 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었는지를 말이죠. 하지만 그때는 남편이 죽어간다고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에 재산 분할이니 뭐니 따질 여력이 없었어요. 게다가 저한테 전 재산을 주겠다고 공증까지 받은 유언장이 있는데 뭘 더 확인할 필요가 있었겠어요? 남편과 신우이를 믿었기에 전혀 의심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혼하려고 죽을 병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한단 말입니까? 그게 어디 보통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일인가요? 인두껍을 쓰고는 할 짓이 아니잖아요. 저는 한시도 남편의 말을 의심해 본 적이 없는데 남편은 처음부터 죽을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결과적으로 남편의 말이 맞는 말이었어요. 유언장은 죽어야 효력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당사자가 멀쩡히 살아있으니 그 종이 쪼가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였죠.
남편이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아 재산을 전부 증여해버리면 저한테 돌아올 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저는 20년을 한결같이 봉사하다 남편과 시누이에게 뒤통수 맞고 빈손으로 버려진 거죠. 시한부도 진단서도 다 거짓이었고 남편이 아픈 척한 것도 시누이가 울고불고 하던 것도 다 저를 털어내기 위한 연극이었던 겁니다. 그 연극에 속아 넘어간 저만 바보였어요. 분노로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어요. 20년입니다. 20년을 한 남자한테 제 인생을 바쳤습니다. 아이를 못 낳아 구박받을 때 내 편 해줬다고 그 말 한마디에 평생을 바치며 살았어요. 시누이 키우고 시아버지 간병하고 집안일 도맡아 하고요. 제 인생은 없었습니다. 오로지 남편과 시댁을 위해서만 살았어요. 그런데 돌아온 게 고작 배신이라니. 제가 그 오랜 세월 동안 흘린 땀과 눈물이 그렇게 허무하게 끝난다니 미칠 노릇이었죠. 그때 남편의 손에 들린 혼인신고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재빨리 그 종이를 낚아채서 갈기갈기 찢으며 고래고래 소리쳤어요. 이 나쁜 인간들, 너희 절대 혼인신고 못해. 제 고함에 갑자기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구청 직원들이 놀라서 일어났고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하지만 남편은 전혀 동요하지 않고 이를 갈며 말했죠. 그까짓 거야 다시 쓰면 되지. 내연녀도 비웃듯이 말했어요. 아우 무서워라. 전처가 무슨 권리가 있다고 이러실까? 그 말에 제가 주먹을 불끈 쥔 순간 시누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언니 그만해. 창피하게 왜 이래?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 창피하다고? 창피한 건 너희들이야. 뻔뻔하게 뭐가 잘못인지도 모르는 인간들. 너희 같은 더러운 것들은 창피를 더 당해봐야 해. 그러면서 손을 뿌리치자 얼굴이 허옇게 질린 시누이가 남편과 내연녀를 향해 뭐라고 하더니 황급히 자리를 피하더군요. 하지만 남편은 뒤돌아보며 끝까지 큰소리쳤어요. 네가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어. 오늘만 날인 줄 알아? 혼인신고서는 얼마든지 다시 쓸 수 있고 구청에는 언제든지 다시 올 수 있어. 그러더니 유리문을 열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그날의 소동은 그렇게 일단락됐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죠. 아니 오히려 시작이었어요. 혼인신고서는 찢어봤자 다시 쓰면 그만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결국 망연자실의 소파에 주저앉은 저를 말숙이가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수근거리니 일단 조용한 곳으로 피신시킨 거예요. 저는 구청 밖 벤치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습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비참했어요. 내 20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믿었던 사람들한테 버림받고 끝나는 거야. 말숙이가 옆에 앉아 손을 꽉 잡아주더군요. 정수가 울지 마. 무슨 방법이 있을 거야. 아니, 난 이제 끝났어. 당장 갈 곳도 없는걸. 저는 절망감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친구가 그런 저를 일으키며 말했죠. 정수가 일어나. 여기서 울고만 있으면 아무것도 해결되는 건 없어. 일단 나랑 같이 어디 좀 가자. 저는 멍하니 말숙이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어딜? 난 어차피 이혼 도장 찍어버렸는데 뭘 할 수 있겠어. 야, 저건 누가 봐도 사기야. 시한부라고 속여서 재산 분할도 없이 이혼하게 만든 거잖아. 변호사한테 찾아가 보자.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변호사? 사기? 정말 그렇게 되는 걸까? 당연하지. 누가 봐도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잖아. 뭔가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야. 가서 정확한 상황을 얘기해보고 상담받아봐.
그러더니 아는 변호사가 있다며 가방을 들고 와 저를 데리고 한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저 때문에 구청에 반차까지 된 것 같았어요.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변호사에게 매달렸습니다. 제가 눈물 콧물 쏟으며 상황을 설명하자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충분히 고소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를 보여주셨다고 하셨죠? 있지도 않는 병을 만들어냈으니 사문서 위조, 허위 사실로 이혼을 유도한 건 사기죄로 문제 삼을 수 있어요. 당장 진행하시죠. 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문서 위조, 형사처벌받고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간 소송도요. 현재는 이혼 상태지만 혼인 기간 중 외도했으니까 내연녀한테 위자료 청구할 수 있어요. 어머, 그래요? 조금씩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적어도 찍소리 못하고 당하기만 하진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고민할 것도 없이 마음을 굳혔습니다. 긴 세월의 희생을 그렇게 허무하게 끝낼 순 없었어요. 그래서 변호사와 함께 고소장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남편이 보여줬던 진단서도 챙기고 신우이와 나눈 문자 메시지 내역도 정리했습니다. 남편이 유언장을 내밀어 저를 속인 것도 증명하기 위해 유언장도 제출했어요. 그렇게 며칠이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휴대폰이 울려 화면을 보니 신우이였어요. 받기 싫었지만 무슨 용건인지 궁금하기도 해서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가씨, 왜 전화했어? 당연히 말이 곱게 나오지 않았죠. 헌데 신우이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울먹이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좀 짜증이 나서 언성을 높였어요. 나 바빠. 할 말 없으면 끊을게. 하지만 곧이어 전화기 넘어 건너오는 신우이의 말에 저는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언니, 오빠가 죽었어.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분명히 무슨 말인가를 들었는데 제대로 들은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뭐? 뜬금없이 뭐라는 거야? 죽긴 누가 죽어? 오빠가 죽었다고. 그 여자랑 술 마시고 무단횡단하다가 차에 치였대. 전화기를 든 손이 떨리고 머릿속이 텅 빈 것 같았어요. 며칠 전까지도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던 그 남자가 죽었다는 겁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죠.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이번엔 또 무슨 개수작을 부리려고? 내가 똑같은 수법에 한 번 속지 두 번 속을 것 같아? 아니야, 이번엔 정말이라고. 진짜 오빠가 죽었단 말이야, 언니. 저는 서둘러 전화를 끊고 허둥지둥 신우이가 알려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영안실 앞에 도착하니 구청에서 본 남편의 내연녀가 어리 빠진 채 앉아 있었어요. 그 옆에 창백해진 얼굴로 펑펑 울고 있는 신우이가 보였죠. 아가씨,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정말 그 사람이... 신우이는 절 보더니 와락 달려들며 울부짖었어요. 언니, 어떡해? 정말 오빠가 죽었어. 언니 속이려고 죽는다 했더니 정말 말이 씨가 됐나 봐. 저는 울고불고 난리치는 신우이를 뒤로하고 영안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얀 천으로 덮인 시신이 누워있더군요. 천을 걷자 남편의 얼굴이 보였어요. 설마 했는데 정말 저와 20년 넘게 한 입을 덮고 산 남자가 평화로운 얼굴로 잠든 것처럼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얼굴을 내려다봤어요. 눈물은 나지 않았죠. 슬픈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허망했습니다. 신우이 말대로 말이 씨가 된다더니 시한부라고 거짓말한 남편이 정말 황당하게 떠나버린 거예요. 저는 홀린 듯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이렇게 됐구나. 그러게, 당신 목숨 갖고 장난치면 안 되는 거였어. 고개를 떨구고 영안실을 나오는데 신우이가 절 붙잡았습니다. 언니,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장례비 좀 도와줘.
하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쳤어요. 나한테 왜 그래? 아가씨가 알아서 해. 저 사람 말대로 난 이제 아무것도 아니잖아. 벌써 이혼 도장 찍은 게 몇 달인데. 정 돈이 필요하면 아가씨가 키워준 정도 있고 새언니 삼으려고 했던 저 여자한테 달라고 해. 그러자 제 말을 들은 여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따지듯이 말했어요. 뭐라고요? 나야말로 저 사람이랑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요. 당신이 방해해서 아직 혼인신고도 못했는데 내가 왜 돈을 내나요? 나는 뭐 돈이 넘치는 줄 알아요? 그 말에 제가 입꼬리를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근데 어쩌지? 장례비는 안 써도 조만간 큰 돈이 나가야 할 텐데 돈을 미리 좀 준비해 놓는 게 어떨까? 뭐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 내가 상간소송을 할 거거든. 변호사가 그러는데 혼인기간 중 외도는 상간소송 대상이 된다더라고. 제가 웃으면서 하는 말에 여자가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말했습니다. 증거 있어? 내가 오빠랑 당신이 이혼하고 만났다고 하면 어쩔 건데? 당연히 있지. 저 인간이 인심 쓰는 척 놔두고 간 그 똥차 블랙박스를 확인하니 너랑 좋아 죽던 게 다 녹화돼 있던데? 난 시아버지 병수발로 정신없을 때 둘이 신나게 놀았더라. 여자가 제 말을 듣고 사색이 된 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저기요, 우리 이러지 말고 대화를 풀어요. 어차피 사람도 저렇게 됐는데 다 지난 일 따져서 뭐 하겠어요. 내가 사과할게요. 미안해요. 그렇게 말 한마디로 해결되면 법이 왜 있겠어? 그러자 여자가 다급하게 제 앞에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저기 언니, 저 미영이 친구예요. 그냥 불쌍한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만 봐주세요. 저도 이혼하고 살 길이 막막한데 오빠, 아니 저 사람이 애 하나만 낳아주면 뭐든 다 해준다고 해서 잠깐 정신이 나갔던 거예요.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저 정말 돈 없어요. 위자료 받은 것도 다 쓰고 원룸 월세 낼 돈도 없는 형편이라고요. 그럼 일해서 갚아. 사지 욕심 멀쩡하고 젊은 사람이 뭐가 걱정이야. 그러고는 돌아섰어요. 등 뒤로 신우이와 내연녀가 애타게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고 병원을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뜻밖의 사실을 알려주더군요. 전 배우자가 사망했으니 유언장 효력이 발생합니다. 네? 유언장이요? 공증받은 유언장이요. 전 재산을 의뢰인분한테 남긴다고 쓰여 있죠. 유언장을 남긴 분이 사망했으니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얘기에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속이려고 써놓고 아무 의미 없다고 코웃음 치던 그 유언장이 진짜 효력을 갖게 된 거예요. 내연녀는 혼인신고 전이라 법적으로 아무 권리가 없고요. 변호사가 유언장을 내밀며 덧붙였습니다. 공증도 받고 형식에도 전혀 이상이 없는 완벽한 형태의 유언장입니다. 그리고 상간소송에서도 당연히 이기실 테니 거기서도 위자료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소송이 진행됐습니다. 여자는 상간소송에서 참패해 저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게 됐죠. 남편을 꼬드겨 재산 빼돌리려다 오히려 저에게 돈을 물어주게 된 겁니다. 내연녀와 한패였던 신우이는 장례식이 끝나고 집 앞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울어서 퉁퉁 부은 얼굴로 저에게 매달렸습니다. 언니, 내가 잘못했어. 나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그런 거야. 제발 한 번만 봐줘. 나 지금 너무 힘들단 말이야. 남편 사업이 망해서 빚도 너무 많고. 하지만 전 차가운 얼굴로 신우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나?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언니, 이러지 마.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닥쳐. 뚫린 입이라고 그딴 소리가 나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언니, 제발. 이제 나한테 남은 사람이라고는 언니뿐인데 언니가 날 버리면 어떡해? 날 버린 건 너희 남매야. 네가 식당 하나에 눈 멀어 날 이혼시키려고 설득하러 왔을 때 이미 우리 인연은 끝난 거야. 그 서슬퍼런 외침에 신우이는 결국 울면서 돌아섰습니다. 저는 집 안으로 들어와 깊은 한숨을 쉬었지만 마음이 후련하지도 그렇다고 무겁지도 않았어요. 그냥 담담했습니다. 그저 긴 싸움이 끝난 듯 피로감이 몰려왔죠. 그래서 그날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 마음고생하며 못 잤던 잠까지 아주 푹 잤답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남편과 살던 집을 팔고 경기도 신도시에 깔끔하고 아담한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 그리고 집에서 가까운 상가에 작은 샌드위치 집을 열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죠. 예전엔 남편과 시댁 식구만 바라보며 살았다면 이제는 저를 위한 인생을 살고 있는 기분입니다. 다음 달에는 제 모든 고난을 지켜보고 응원해줬던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갈 계획이에요. 돌아보니 결혼하고 나서는 시댁 식구들 돌보느라 제대로 여행 한번 간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늦은 만큼 이제라도 더 열심히 세상을 즐기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역경을 딛고 다시 홀로 서길 시작한 저의 앞날에 더 이상의 눈물이 없길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사연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의 행복을 기원하며 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